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명교육학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부 교육과 교육학 3장 교육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개념에서 정본모 선생님은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정본모 선생님이 말한 이 개념 세 가지, 인간 행동, 계획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각각 살펴봤는데요. 자, 인간 행동이란 인간의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과학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뭐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확한 목표, 교육 목표, 그 다음에 교육 이론,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바로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학습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자, 세 번째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의미를 가지려면 인간 행동의 변화를 실제로 일으켜야 하고 바로 그런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피터스의 교육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피터스는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준거를 얘기합니다. 규모적 준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재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인지적 준거입니다. 바로 내재적 가치를 내용의 면에서 구체화한 것이고, 그것은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인지적 안목을 가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세 번째로 과정적 준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과정적 준거는 바로 방법면에서 상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성의 원리를 밝힌 것이고요.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학습자에게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과정적 준거 측면에서 교육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피터스는 교육을 바로 입문, 성년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적 전통에 입문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리고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교육받은 사람이란 내재적 가치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삶을 다양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식의 형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주지교육과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각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식의 형식과 구분이 되고, 따라서 각각의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바로 내재적 가치의 측면과 선함적 정당화의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들어있는 가치를 얘기하고, 따라서 학생들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재적 가치가 있는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험적 정당화를 얘기했는데요. 개인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립하는 정당화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가 오랫동안 공동으로 성립시킨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적 전통의 세계인 지식의 형식을 알아야 하고,
이에 입문하지 않을 경우에 삶을 원만하게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크쇼트의 교육 개념인데요. 항존주의 교육의 개념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문명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 대화로서의 교육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명의 입문으로서 교육, 바로 새로운 시대들을 인류가 성취한 문명에 입문시키는 활동이다. 두 번째로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인데요. 교육이란 인생의 실제로부터 초연한 곳에서 일어나며 필연적으로 교양적이다. 바로 이게 초월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로서의 교육인데요. 교육을 교사와 학생,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교류와 대화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영역, 인간의 여러 집단 간의 대화가 있어야 상호 이해와 성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절로 가서 교육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어요.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외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다른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수단적 가치를 중시한다. 교육은 사회 현실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바로 외재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3장 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정교육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자연적이고 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유대라는 연대감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 인성의 형성, 가치관 및 생활태도의 형성, 규범의 형성 이런 부분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생활 지도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등에 올라가면 잘 안 돼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이제 이 가정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인성, 가치관, 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인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생활 태도의 문제를 갖다가 감안해서 사실은 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많이 미룹니다. 저는 이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보호와 배려가 배경이 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학교 교육이 되겠죠. 학교라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의도화, 계획화, 조직화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핵심적인 부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행동양식, 가치관, 사회규범 등을 전수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이제 이것이 여기 이제 옆에 나와 있지만, 우리 뒤에서 사회교육, 교육사회학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바로 이제 이 기능주의에서 강조하는 사회화가 바로 이겁니다. 행동양식, 가치관, 사회규범 등을 전수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자, 두 번째,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성인으로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바로 이 부분도 기능주의에서 선발과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기능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가서 학교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사회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전생의 교육 또는 평생 교육을 의미하고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교육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의 목표와 내용이 개인의 학습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 나의 부족한 점, 내가 더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교육이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고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경험 그 자체가 주된 학습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이나 방법이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지요.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로 가서요. 이제 평생 교육입니다. 자, 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교육과 연관이 되죠. Lifelong Education. 자, 그래서 평생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법적인, 그러니까 협의의 의미로서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광의 의미로서는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학습 현상의 총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평생 교육 안에는 학교 교육도 들어가는 거죠. 태교에서부터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 말하자면 이제 평생교육 안에 모든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유아, 초등, 중등, 고등, 평생.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든 가정이든 일터든 지역사회든 사이버 교육이든 이런 모든 수평적으로 넓게 이루어지는 의미를 바로 이제 이 수평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나선형으로 향상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죠. 나선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선형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은 이루어지는데 여기 수평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지속성입니다. 일정 정도의 배우는 과정.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계속 연마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이렇게 지루한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는 또 성장을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나선형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죠. 수직적, 수평적 통합. 자, 그리고 여기 발달 과업에 따른 계속적 학습이다. 평생에 걸친 교육 기회의 균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일반 교양 교육과 전문 교육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 사회화를 지향합니다. 여덟 번째로 가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요구된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교육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사회교육 파트에서도 봤지만 바로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형식적인 거,
비형식적인 거, 무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형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체계 내에 있는 교육이고, 비형식 교육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체계 밖에 있는 교육이에요. 무형식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제 이거 교육이라고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 과정이 이제 성찰의 단계에 있는 학습을 뜻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상황을 봤어요. 형식이 없는 거죠. 근데 깨닫습니다. 갑자기 발생했어요.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에요. 깨닫습니다. 그 과정에 성찰에 담겨 있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무형식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과 이제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요. 계속 교육. 일정한 단계의 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이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계속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인 교육과 이제 이 평생 교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바로 평생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충실한 계속 발달을 꾀하고 조화롭고 영속적인 교육 활동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 교육, 평생 교육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항구 교육이에요. 항구. 계속 교육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랭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식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 평직 차원의 통합을 바로 이제 이 항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 형식적, 비형식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평생 교육의 의미와 같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전원학습이 나옵니다. 전원학습. 전원학습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별표를 해둘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원하는 겁니다. 꾀하는 거죠.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갖다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전원학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학습에 관한 기존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에 반대를 해서 메지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전원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하고 듀이의 경험 이론을 토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언어예요, 주로. 언어. 상호작용이니까 교환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게 바로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이론을 말합니다. 미드가 바로 이제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피적인 행태인 의미도식하고 표피적 행태를 유발하는 관점인 원리인 의미 관점을 이제 구별을 하면서 바로 학습이란 뭐냐? 의미 관점을 바꾸는 일이다. 관점을 바꾸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비판적인 성찰을 얘기합니다. 담화, 아까 이제 언어를 말씀드렸어요. 대화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지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인지적 성찰의 결과에 의한 실천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 나오죠. 실천 행동. 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나왔지만 이제 의사소통,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관점까지도 비판적 반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성장과 자아 발견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경험,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 경험과 비판적 성찰을 통한 개인의 발달을 그 내용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경험이에요. 두 번째로 비판적 성찰이에요. 세 번째로 개인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그 내용이 나오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이제 경험을 뜻하고 어떤 정답을 가정한 경험은 바람직한 경험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로 개인의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개념을 끊임없이 검증해서 더 발전된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발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환학습에는 3대 영역, 3가지 영역이 있어요. 도구적 학습, 실제적 학습, 해방적 학습 3가지가 있어요. 딱 봐도 이제 해방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구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바로 방법, 전략, 기법 등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학습이에요. 실제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타인이나 대상에 대한 통제보다는 이해를 얻고 동의를 구하는데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러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해석을 받아들이게 한 규범, 관행 등에 대한 반성을 주로 합니다. 해방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인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관점으로 전환하는 학습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식에 대한 근거 및 당위성에 대한 반성이고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실제적 학습하고 해방적 학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오죠? 사회적 규범과 관행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에요. 자, 관행. 그런 반면에 밑에 있는 해방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관, 세계관, 철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익숙해져 있는 사회적 관행을 의미하는 거고 해방적 학습에 있어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 세계관, 철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지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외적 필요성,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계속적인 교육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과 직업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인즉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고 평생 직장 개념이 약화되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새로운 것들. 그러면서 또한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있죠. 내적인 필요성은 뭐냐면 교육에 대한 기획인등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가서 평생에 걸친 개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 성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 이론적 접근, 누가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평생 교육을 살펴봤지만, 요 내용 자체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제 대안교육인 거죠. 대안교육. 우리가 이제 정규 교육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교육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에 있어가지고 갈등 이론과 신교육사회학 쪽에서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쪽 갈등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 신교육학을 주장한 학자들이 내세우는 그 이론이 바로 이제 이 평생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그랑이 얘기하기를 인성 발달의 전인성, 계속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로 이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죠? 삶의 전 기간을 통한 수직 통합과 개인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수평적 통합을 강조했어요. 랭그랑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한국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상권 바로 앞쪽에 있는 36쪽에서 바로 이 한국교육 파트에서 바로 랭그랑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적어 놓으십시오. 옆에다가. 계속해서 그 나왔던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권 36쪽 한국교육에서 다뤘었습니다. 갤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 교육과 학교 졸업 후 교육 훈련을 통합을 하고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대비되는 게 이제 데이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비형식적 여기에 이제 무형식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가령 뭐 갤피가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 활동을 강조했다. 쪼잔하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갤피가 이런 얘기했고 데이브가 이런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앞서서 이제 랭그랑도 얘기했었죠. 인성 발달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브도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이제 프레일입니다. 프레일이. 교육사회학의 이제 갈등 이론의 주요한 학자인데 제3세계적 관점의 성인 교육을 이제 대변을 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불합리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교육제도의 보완 내지는 보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이제 이 내용은 우리 뒤에 나옵니다. 교육사회학 쪽 상권 141쪽에 바로 이제 이런 교육제도의 보완 내지는 보충에만 초점을 맞춰두는 것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은행 저축식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행 저축식 교육. 그리고 세 번째, 평생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 모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비판적 문해 교육을 통한 의식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의식화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1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생 교육을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및 소외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제기식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은 가르치고 한쪽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을 평등한 관계에 놓고 서로 배워가는 학습 과정을 강조하죠. 이것도 이제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로 노을즈는 성인의 자율적인 학습행위에 중점을 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자, 자기주도 학습. 그러면서 바로 그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바로 이제 안드라고지라는 개념으로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변화.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돼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안드라고지 다시 설명을 하기를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경험과 목적성에 의하여 학습해 나간다.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주도적인 것.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이 페다고지. 페다고지는 전형적인 학교 교육 개념으로 주로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패러다임을 교수자가 주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바로 이제 페다고지로부터 안드라고지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수준의 교육을 포괄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드라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학습의 통제권이 학습자 자신에게 있고 주도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학습을 말하지. 자,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도 대표적인 교육사회학의 갈등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탈학교론 얘기하죠. 왜 학교를 벗어나야 되느냐?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갖다가 또 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학교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학습을 위한 망입니다. 요거는 상권 139쪽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뭐냐?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제도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학습자의 선호나 흥미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내용물, 동료, 교육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대안으로서의 탈학교적 교육체제가 학습을 위한 망이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학습 정보 및 자료 제공망, 어떤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는 망이에요. 네트워크예요. 기술이 이제 교환될 수 있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동료 찾기망, 동료,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교육자, 선생님을 위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 체계망을 요 학습망성에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죠. 요 네 가지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 굳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7번째로 허친스입니다.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서도 그 피터스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학습사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학습사회 건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학습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학습사회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가치전환에 성공한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유교양 교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항존주의. 상권 106쪽에 항존주의를 얘기할 때 바로 이 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어요. 항존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키워서 한번 볼까요? 항존. 자, 항존. 항상 존재한다. 바로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 교양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유네스코 보고서인데요. 학습을 내재된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평생 교육의 4가지 기둥이 얘기합니다.
알기 위한 학습, 폭넓은 일반 교육. 존재하기 위한 학습, 개인의 내재된 가능성을 실현하는 학습을 얘기하고, 행동하기 위한 학습,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서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역사, 전통,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는 학습. 이 네 가지를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평생교육의 네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영재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자면 그 큰 표제로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두 번째,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의 필요성. 세 번째, 고급 인력 양성의 필요성.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고요. 근데 이제 영재 교육은 좀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교육 심리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분명히 영재가 있습니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결국은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질적 수월성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평범한 학생들도 자극을 받고 또 영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의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풍부화, 다양화와 가속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기도 하고 또 폭도 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토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그다음에 개별 탐구학습 할 수 있게도 하고 현장 교육도 시키고 또 특수학교도 설립해주고 이런 측면들. 그리고 어쨌든 빨리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보다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다문화 교육입니다. 이 다문화 교육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죄입니다. 어른들의 그런 이기심이 그 만들어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고 원해서 다문화가 됐다라기보다는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가 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다문화 교육의 이제 중요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개념부터 보자면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를 길러 미래의 문화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서로 공존하려는 태도를 습득하고 그다음에 하위 집단들 간의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그래서 균등한 교육의 기여를 부여받고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후발에 이제 국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영국이랄지 미국이랄지 프랑스, 캐나다 등등등 여러 나라에서 취했던 독일도 있네요. 독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문화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을 폈는지를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동화주의가 있습니다. 동화죠. 가치,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기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주가 되는 문화를 소수 집단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책이라고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랬죠. 처음에는 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용광로, 멜팅폿 이론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융화되어서 그 사회에 맞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고유 문화를 보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미국 문화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 이론, 샐러드 그릇 이론인데요. 서로 다른 문화들을 여러 색상의 조각으로 보고 이들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완성한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시로 정한 이제 캐나다에서 스스로를 인종의 모자이크라고 이제 칭하면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자이크 이론이고, 비슷한 의미가 이제 샐러드 그릇 이론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각자의 색깔과 향기를 지니면서 조화되고, 그래서 하나의 그릇 안에 담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요 3번 모자이크 이론, 샐러드 그릇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광을 받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수 대접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수와 국물을 주류 문화로, 고명을 비주류 문화로. 그래서 주류 문화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비주류 문화 역시 고유성을 잃지 않고 변형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론, 그러니까 정책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펼쳐졌던 거고, 어쨌든 비난을 받는 것은 이제 동화주의고요. 각광을 받는 것은 샐러드 이론, 모자이크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해 심화를 증진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주류, 소수라고 얘기되는. 그 다음에 주류와 소수의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간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그런 어떤 목표 아래에서 다문화 교육의 이제 에서 이제 어떤 것을 가르칠까, 그 내용을 보면 소수자들의 이제 적응 교육을 하는 거죠. 주류사회에 이제 동화되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소수자 정체성 교육,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자존감을 이제 회복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소수자 공동체 교육입니다. 집단 간 이해를 도모하고 집단 간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 소수자들의 문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학교와 교사입니다. 학교 제도 1절 보면 구분 기준이 있죠. 계통성이 있고 이제 단계성이 있습니다. 계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이냐. 그래서 이제 귀족, 평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단계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연령층이냐, 어느 정도의 교육 단계냐, 그러니까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이게 이제 단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제를 구분하는데, 학교 제도입니다. 학제라고 하는 것은 복선형이 있고 단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에요. 카스트 시스템인 거예요. 상호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학교 계통이 병존하는 학제에서 사회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분리된 학제이고요. 그래서 학교 계통 간의 원칙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근대 이전의 학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선형 학제인데, 계제형이라고 나옵니다. 계제형. 계단, 그 다음에 요 제자는 여기 나무 목변에 아우제자를 써가지고 이제 제자인데, 여기 이제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사다리형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썼습니다. 일본식 초에 여기 나오잖아요. 레더 시스템. 그냥 사다리형 뭐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꼭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일부러. 신분이나 계층의 구애됨이 없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학제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을 제공받는다. 민주주의의 기회균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절 교사론입니다. 교직권의 유형인데요. 교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성직관, 노동자관, 전문직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격 형성을 돕는 고도의 정신적 봉사활동이다.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강조하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직관적 관념이 많이 남아있죠. 선생님에 대한. 갈수록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으면서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성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관이죠.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관이고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교사를 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처우 개선, 근무 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상권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관이에요. 고도의 지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자율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봉사 지향성을 띤 전문직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널리 수용되는 견해이고요. 그래서 교직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공, 교과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교수학습 지도도 해야 되고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특별활동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장기적인 직전 교육. 여러분들 그 사범대학교 다니는 것이 바로 이제 직전 교육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현직 교육. 선생님이 되고 난 이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도의 봉사성, 자율성, 윤리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 교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전문적 단체, 여러분들 교청이나 전교조 이런 전문적 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문적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죠. 예.